서울의 부촌으로 불리는 평창동 언덕길 위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는 저택들 사이에서 이서연의 초라한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지워져야 할 오점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낡은 패딩 점퍼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품에 안긴 5살 배기 아들 한올의 몸은 끓어오르는 열기로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서연은 감각이 사라져가는 손으로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눈물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으나 갈라진 입술 사이로는 하얀 입김만이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월세가 밀려 쫓겨난 단칸방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지금 그녀에게 허락된 곳은 이 차가운 눈밭뿐이라는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지나가는 고급 세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비칠 때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리며 길가로 물러서야 했다. 한울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고열에 시달리느라 의식마저 흐릿한 상태였고 서연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에게 먹일 해열제 하나 살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세상은 구세주가 오셨다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신은 가난한 모자에게만큼은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 듯 침묵하고 있었다. 서연은 언덕 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 섰는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웅장했고 굳게 닫힌 철문은 가난한 이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위압적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 따위는 눈밭에 버리기로 결심하고 떨리는 손을 뻗어 인터폰을 눌렀다. 구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아이에게 먹일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운 금속 버튼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저택 안 거실에서는 한 지역이 최고급 크리스털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흔들며 창밖의 눈보라를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밖의 날씨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한화그룹의 젊은 CEO인 그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따뜻함이나 사랑의 설렘이 아닌 그저 1년 중 가장 시끄럽고 미선적인 날일 뿐이었다. 6년 전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가 돈을 선택해 떠나버린 그날 이후로 지역의 시간은 영원한 겨울 속에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고요한 정막을 즐기며 씁쓸한 와인을 삼키려 했으나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인터폰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놓았다. 보안 요원도 퇴근시킨 이 늦은 시각에 저택의 벨을 누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지역은 미간을 찌푸리며 벽면에 부착된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다. 흑백 화면 속에는 눈사람처럼 눈을 뒤집어 쓴 채 무언가를 품에 안고 서 있는 기이한 형체가 비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취객이나 잡상인이라기보다는 절벽 끝에선 짐승의 모습에 가까워 보였다. 지역은 무시하려 했으나 끈질기게 이어지는 벨소리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기에 직접 나가서 그 불청객을 쫓아내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기계음과 함께 서서히 열리자 지역은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훅 끼쳐오는 비릿한 가난의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문 밖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왜소하고 처참한 몰골의 여자가 서 있었는데
낡은 패딩은 곳곳이 찢겨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머리카락은 젖어서 엉망으로 엉겨붙어 있었다. 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쏘아붙이려던 찰나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을 꺼냈다. 그녀는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집안을 청소하거나 눈을 치울 테니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지혁은 여자의 뻔뻔하고도 황당한 요구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비록 해숙하게 야위었고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으며 입술은 거칠게 터져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지혁이 지난 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징후하며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서연, 자신의 심장을 짓밟고 어머니가 건넨 돈봉투를 챙겨 달아놨던 그 배신자가 지금 거짓말처럼 눈앞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애는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한지혁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진 탓도 있었지만 지혁의 외모가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지혁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으나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사고로 인한 수술과 세월의 풍파로 인해 날카롭고 차가운 조각상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부유해 보이는 집주인이 자신과 아이를 내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고 품속의 한울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자 더욱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지혁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고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으며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냐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의 존재가 눈에 들어오자 기이한 의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쾌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그녀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의 아이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산물인가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만듦으로써 겨우 이성을 붙잡고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그녀를 안으로 들여 처참하게 망가진 꼴을 더 지켜보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연은 지혁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지혁은 그런 그녀의 행동이 가증스러운 연기라고 치부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6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남겼던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하게 그녀를 짓밟아주고 싶다는 비틀린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어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명령했는데 그 목소리는 구원이 아닌 심판의 선고처럼 들렸다. 지혁은 몸을 돌려 앞장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서연의 발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눈 밟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심장을 밟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들려왔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젖은 옷을 입은 채 현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서연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서연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지혁은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와인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이 지독한 재회는 신이 그에게 준 선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벌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현관 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서서 감히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자신의 더러운 신발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힐까봐 주저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한울은 따뜻한 온기에 취해
잠꼬대처럼 엄마를 불렀고 서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지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역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증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6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리는 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울 만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지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그림자가 서연과 아이를 덮치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가 턱을 들어올리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제야 서연은 남자의 눈동자 깊은 곳에 서려있는 익숙한 슬픔과 분노를 감지하고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듯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제안을 던지며 6년 만에 첫 대화를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돈을 받고 떠난 속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서막이었다. 지역은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6년 전 미치도록 사랑했던 이서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뇌리에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기억 속 서연은 언제나 당당하고 빛나는 여자였으며 가난조차 그녀의 기품을 훼손하지 못했으나 지금 눈앞의 여자는 삶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패배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지역의 충격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비틀린 배신감으로 변질되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건넸다던 거액의 위자료, 자신을 팔아넘긴 대가로 챙겼을 그 막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런 비참한 몰골로 나타났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서연이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돈이 더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났다가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지으며 입가에 싸늘한 비소를 머금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얼굴뼈가 으스러져 대수술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외모를 서연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 사실조차 지역에게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더욱 화가 치밀었다. 지역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서연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위협적으로 덮쳤다. 밥을 달라고 했나? 남의 집에 들어와서 구걸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쯤은 알 텐데. 지역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서연의 뼈를 깎아내리는 듯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파르르 떨며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아이가 배가 많이 고파서요. 제발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그녀의 쉰 목소리는 지역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감정을 동정이 아닌 혐오라고 치부해버렸다. 지역은 거실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잔인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과거의 연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저기 주방에 가면 걸레가 있을 거다. 이 넓은 거실 바닥을 네 손으로 닦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든다면 네 아들에게 먹다 남은 밥이라도 주지. 그는 서연이 자존심을 내세워 화를 내거나 뛰쳐나가기를 은근히 바랬는지도 몰랐다. 그래야만 자신이 그녀를 증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녀가 속물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지역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는데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그녀에게는 자존심 따위보다 당장 아이의 빈 위장을 채워줄 한 숟가락의 밥이 수천 배 더 절실했기에
모욕감조차 사치였다. 서연은 품에 안고 있던 한우를 조심스럽게 소파 구석에 내려놓았고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웅크린 채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혁은 아이의 얼굴을 흘끗 보았지만 두꺼운 모자와 목도리에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서연은 주방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아왔고 얼어붙어 감각이 없는 손으로 바닥을 기며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은 바지는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고 엎드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발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어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혁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와인을 마셨지만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은 달콤함이 아닌 쓴 핏물과도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복수를 꿈꿔왔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그에게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답답함을 안겨주었다. 지혁은 서연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희고 고왔던 과거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게 트고 갈라진 노동에 찌든 손만이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그 큰 돈을 주고도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바닥을 닦으며 흘리는 땀방울이 거실 조명에 반사되어 빛나는 것을 보며 기이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쉬지 않았고 오직 아이가 있는 쪽을 해금거리며 속도를 낼 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연은 넓은 거실 바닥을 전부 닦아내고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은 노동의 열기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고 어제 먹다 남은 스테이크와 식은 밥을 대충 접시에 담았다. 그는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도 않은 채 서연의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약속대로 밥이다. 먹고 나서 쥐새끼처럼 조용히 사라져. 지혁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연은 그 말에 상처받을 겨를도 없이 접시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먹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밥을 조금 떼어내어 아이에게 가져갔다. 하늘아,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고기 가져왔어. 얼른 일어나봐. 서연이 아이를 흔들자 한울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고 몽롱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는 낯선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무서운 표정의 아저씨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한울은 고열 때문에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했고 눈앞에 있는 지혁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지혁의 귀에 박혔다. 지혁은 팔짱을 낀 채 아이를 내려다보며 이 집 주인이다. 밥 다 먹었으면 얼른 나가. 라고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한울은 지혁의 차가운 말에도 겁먹지 않고 오히려 씩 웃으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혹시 산타 할아버지예요? 수염은 없는데 엄마가 그랬거든요. 제가 울지 않고 착하게 기다리면 크리스마스에 아빠를 보내주신다고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말에 지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빠,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아이의 눈망울 속에 담긴 간절함이 지혁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아이의 입을 막으며 한울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얼른 밥 먹자. 라고 다급하게 말렸다. 그녀는 지혁이 화를 낼까 봐봐 전전긍긍하며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 했지만 지혁은 서연을 제지하고 아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빠라고? 네 아빠가 누군데? 지혁의 질문에 한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몰라요. 엄마는 아빠가 아주 멋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왕자님처럼 잘생겼고 키도 크대요. 아저씨처럼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6년 전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어. 나와 헤어지고 다른 놈과 낳은 자식이겠지. 지역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물었다. 이 아이 몇 살이지? 서연은 밥을 먹이다 말고 지역의 서슬퍼런 눈빛에 겁을 먹고 작게 대답했다. 다섯 살입니다. 5살이라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6년 전에 헤어졌으니 아이는 최소한 6살이어야 했다.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묘한 실망감을 느꼈는데 자신이 왜 실망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5살이라. 그럼 나랑 헤어지고 바로 딴 놈이랑 붙어먹어서 낳은 자식이군. 지역이 빈정거리자 서연의 손이 멈칫하며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 모욕을 참아내며 아이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었고 한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다. 엄마도 먹어. 라며 고기를 엄마 입에 밀어넣었다. 그 모습은 지역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저토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겪고 있는 가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지역은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먹었으면 그릇 씻어놓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냄새나는 꼴 더는 못 보겠으니까. 라고 소리치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하지만 지역은 2층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정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동자, 그 깊고 맑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고 아빠를 보내주신다는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병을 집어들어 병째로 들이켰지만 독한 술조차 가슴속의 답답함을 씻어내지 못했다. 그는 CCTV 화면을 통해 거실에 있는 모자를 지켜보았는데 서연은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정리한 뒤 아이를 업고 눈보라치는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열려던 서연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고 엎여있던 한울이 힘없이 축 늘어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지역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이내 자리에 다시 앉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상관없어. 남이야. 나를 버린 여자야. 동정할 필요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모니터 속 위태로운 모자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 상태로 나갔다간 객사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지역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갔다. 1층으로 뛰어내려가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막 배문 밖으로 나가려던 서연이 눈 속에 파묻힐 듯 비틀거리고 있었다. 거기서! 지역의 고함 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눈보라 속에서 지역은 코트도 입지 않은 채 성큼성큼 박아가 서연의 발을 거칠게 낚아챘다.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어. 내 집 앞에서 시체 치우게 하지 말고. 지역의 말은 여전히 독했지만 그는 서연을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서연은 얼어붙은 몸으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지역에게 끌려왔고 한울은 열에 들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역은 그들을 1층 손님방으로 밀어넣으며 오늘 밤만이야. 날씨가 풀리면 당장 꺼져. 라고 쏘아붙였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지혁의 등 뒤로 서연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울음 섞인 인사가 들려왔다. 지혁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복수를 하겠다더니 고작 하룻밤 재워주는 꼴이라니. 하지만 아이의 눈빛, 그 빌어먹을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가 밤새도록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시달려야 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그는 서연의 짐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지만 창밖은 여전히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설국을 이루고 있었고,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적막한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이서연은 낯선 손님방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밤새 고열과 싸우다 겨우 잠든 한올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최고급 오리털 이불과 난방이 잘 되는 방은 꿈만 같았지만 이 안락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지역이 깨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밥값을 하라는 그의 차가운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녀는 청소라도 해서 이 하룻밤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은 2층 침실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하던 중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연이 도망갔거나 아니면 방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며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헐렁한 스웨터 소매가 흘러내리지 않게 걷어올린 팔은 뼈만 남은 듯 가늘어 보였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녀를 학대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노동의 익숙함이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지역은 팔짱을 낀 채 소리 없이 그녀의 뒤로 다가가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높은 곳에 있는 창들을 닫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팔을 뻗는 순간 스웨터 소매가 팔꿈치까지 흘려내렸고 그 아래로 드러난 피부가 지역의 시선을 강타했다. 하얗고 고와야 할 그녀의 팔목과 팔뚝에는 붉고 거무튀튀한 화상 자국들과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흉터들이 지도처럼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거친 노동 현장에서 구르고 다치며 생긴 삶이 핥히고 간 처절한 흔적들이었다.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성큼 다가가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고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란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걸레를 떨어뜨렸다. 이게 뭐지? 이 팔에 난 상처들 도대체 뭐냐고 묻잖아.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당혹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챙겨 떠난 여자가, 화려하게 살았어야 할 여자가 어째서 공사판 인부보다 더 거친 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있어 30대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지역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고 황급히 소매를 내려 흉터들을 감추려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다가 다친 것뿐입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역에게 알 수 없는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돈을 펑펑 쓰며 호의호식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불안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지혁은 그녀의 팔을 뿌리치듯 놓아주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꼴이 아주 불만하군. 돈 떨어지니 험한 일이라도 해서 구걸하고 다녔나 보지? 지혁의 독설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걸레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지혁에게는 그 어떤 항변보다 더 큰 의문부호를 남겼다. 그는 서연을 내버려 두고 서재로 돌아가려 했으나 발길은 저절로 서연과 아이가 머물고 있는 1층 손님방으로 향했다. 서연이 청소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그녀의 짐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가방 속에 분명 숨겨둔 돈이나 귀금속 혹은 다른 남자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손님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침대 위에서는 한울이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방 한구석에는 낡아셔해진 서연의 여행용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혁은 잠든 아이를 한번 쳐다본 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가방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지혁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했다. 구멍난 양말, 몇 번을 기워 입은 듯한 내복,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스티커가 붙은 빵 부스러기들, 그리고 아이를 위한 해열제 몇 알이 전부였다. 명품은커녕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없는 그 가방은 그녀의 지난 6년이 지옥과 다름없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지혁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들었다. 가계부 겸 일기장으로 보이는 그 수첩은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펼쳐진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은 지혁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10월 12일 식당 설거지 일당 5만 원, 한우리 감기약 3,000원, 분유값 부족함, 물을 더 타서 먹임. 11월 5일 공장 야간 작업, 손을 대었다. 약살 돈으로 쌀을 샀다. 한우리가 배고프다고 울지 않아서 다행이다. 지혁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고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그의 눈을 찔러왔다. 어디에도 10억 원의 흔적은 없었고 오직 처절한 생존의 기록만이 남아있었다. 수첩 맨 뒷장장을 넘기던 지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는데 그곳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6년 전 대학교 축제 때 자신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활짝 웃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지혁은 혼란스러움에 머리를 감싸주고 신음했다. 만약 서영이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었다. 혹시 돈을 받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6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자신에게 어머니는 분명히 말했다. 그 여자가 위자료를 요구해서 10억을 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구나. 네 목숨값이라며 챙기더라. 어머니의 말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괴리감이 지혁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때 침대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지혁은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닫았다. 한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 낯선 아저씨가 엄마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가방은 왜 만져요? 도둑님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혁은 당황하여
얼굴이 화끈거렸고 황급히 가방을 정리하며 변명을 찾으려 애썼다. 아니, 그냥 뭐가 떨어져서 주워주려고 했다. 넌 몸은 좀 괜찮냐? 그 순간 지혁은 아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싸구려 은목걸이였지만 펜던트 안에는 반으로 갈라진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지혁이 서연과 사귀기 시작한 100일 기념으로 선물했던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 중 반쪽이었다. 서연은 그 반지를 팔거나 버리지 않고 녹여서 펜던트로 만들어 아이에게 걸어준 것이었다. 지혁의 손이 펜던트를 쥐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확신에 찬 의심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쳐왔다. 이 아이, 내 아들이다. 분명해. 지혁이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혁이 아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회장님, 지금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할 테니 아이만은. 서연은 지혁이 아이를 해코지할까봐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고 그 모습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처럼 처절했다. 지혁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6년 전 자신을 버린 배신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며 지옥 같은 삶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고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지혁은 벽을 짚어 그녀를 가두고는 낮고 위협적인 그러나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사실대로 말해. 서연은 지혁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며 시선을 떨구었고 입술을 꽉 깨물어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회장님과는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제 아이예요. 그녀의 부정은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오히려 긍정처럼 들렸고 지혁은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상관이 없어? 내 반지를 녹여서 목에 걸고 내 눈을 쏙 빼닮은 이 아이가 나랑 상관이 없다고? 네가 정말 나를 바보로 하는군. 지혁의 추궁에 서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6년 전 그의 어머니가 했던 협박이 족쇄처럼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다. 네가 다시 지혁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지혁이 목숨을 장담 못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거야. 서연은 지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네, 회장님 아이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입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요. 지혁은 서연의 거짓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턱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 네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싸늘한 시선으로 서연을 고정시켰다. 김 실장, 지금 당장 평창동으로 와. 유전자 검사 키트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서연은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비밀이 밝혀지면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지혁은 그런 서연을 내려다보며 잔인하게 말했다.
만약 내 아들이라면 넌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속인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야.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고 창밖의 눈보라는 두 사람의 운명처럼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지혁은 방을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흐느낌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가방에서 몰래 빼낸 낡은 사진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과 방금 전 공포에 떨던 얼굴이 겹쳐지며 지혁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어머니, 도대체 6년 전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지혁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의심의 싹이 독거서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혁은 서재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창밖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6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의심이 뒤엉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다녀간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하루 남짓이었지만 지혁에게 그 시간은 1년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강 여사의 사진과 아래층에 있는 서연의 낡은 가방에서 나온 수첩을 번갈아 쳐다보며 진실의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연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 했지만 서연의 수첩에는 10원 한 장 아끼기 위해 피눈물을 흘린 기록만이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은 지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지혁은 위스키 잔을 움켜쥐며 6년 전 자신이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던 그 끔찍했던 겨울밤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려 했었다. 당시 그는 서연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와 격렬하게 다툰 뒤 서연을 만나러 가던 길에 트럭과 충돌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서연이 아니라 차가운 표정의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그에게 잔인한 통고를 날렸다. 그 계집은 네 보상금을 챙겨서 떠났다. 네가 불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더구나. 지혁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 병실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와 으스러진 갈비뼈가 그를 침대에 묶어두었고 서연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재활치료를 받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그를 지금의 냉혈한으로 만들었었다. 하지만 오늘 본 서연의 눈빛, 그 공포에 질린 듯하면서도 아이를 지키려던 절박한 눈빛은 배신자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당시 사고조사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위화감을 감지했다. 한편 1층 손님방에서는 서연이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는 한우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추웠다. 지혁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아빠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서연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6년 전 그날 병원 복도에서 있었던 지옥 같은 순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혁이 수술실에 들어가 생사를 오가는 동안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것은 서연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강 여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었다. 강 여사는 울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위로 대신 차가운 서류봉투 하나를 던지듯 내밀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천한 것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사단이 났구나. 강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예리하게 서연의 가심을 후벼 팠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지혁 씨만 살려주세요.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얼굴만 보고 갈게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강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손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얼굴을 봐. 네가 내 아들 옆에 붙어있는 한 지혁이는 후계자 자격을 박탈당할 거다. 이 사회에서 지혁이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널 빌미로 공격하고 있어. 네가 지혁이를 망치고 싶다면 계속 붙어있어라. 단, 지혁이가 깨어났을 때 빈털털이 병신이 되어 있는 꼴을 보고 싶다면 말이지. 강 여사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는데 그녀는 이미 지역의 약점을 쥔 이사들과 결탁하여 아들의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택해라. 지금 당장 돈 받고 떠나서 배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다가 지혁이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가는 꼴을 보든지. 서연은 충격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이 지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다면 차라리 자신이 나쁜 년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떠나겠습니다. 대신 지혁 씨 꼭 지켜주세요. 최고의 의사 붙여서 걷게 해주시고 회장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서연의 결단에 강 여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싸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빈손으로 가면 지혁이가 너를 그리워할 텐데 돈을 챙겨서 도망간 속물로 남아야 지혁이가 너를 깨끗이 잊고 재기할 수 있다. 이 돈 받아. 그리고 각서 써. 다시는 지혁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땐 지혁이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서연은 강 여사가 건넨 수표를 받는 척하며 각서에 지장을 찍었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그 수표를 쓰레기통에 찢어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 하나뿐이었고 그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굴레를 썼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남자가 지금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가 무사히 성공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이 다시 침울거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기침을 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이며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빠 별이 비추고 엄마 별이 감싸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것은 흔한 동요 가사가 아니라 서연과 지혁이 연애 시절 훗날 아이를 낳으면 불러주자며 함께 개사에서 불렀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노래였다. 2층 서재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려던 지혁은 1층 복도를 지나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 멜로디와 가사는 6년 동안 그의 기억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추억의 상자를 단숨에 열어젖혔다. 아빠 별이 비추고 엄마 별이 감싸네. 지혁은 홀린 듯 손님방 문 앞으로 다가갔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서연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스웨터마저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낡은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아이에게 온기를 나눠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앙상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오페라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찰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돈을 쫓아 떠난 여자가 탐욕스러운 배신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처럼 여전히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고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노래로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혁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숨을 죽였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지혁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미워하기 위해 억지로 쌓아 올렸던 증오의 벽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아, 빨리 나와서 아빠한테 가자고 했지?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쟁이라서 사실은 아까 본 그 아저씨가 아빠야. 근데 말하면 안 돼. 아빠가 우리를 싫어하거든. 서연의 독백은 지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빠가 우릴 싫어하거든. 그 말 한마디에 지혁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빠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아빠가 자신들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다가갈 수 없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지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지난 6년 동안 피해자인 척하며 서연을 원망했던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혁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다. 김 실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6년 전 강 여사님 비서실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근처 은행에서 고액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그 수표는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혁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수표. 그것은 서연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고 서연은 빈손으로 쫓겨난 것이었다. 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뜨거운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 같은 울음을 삼켰다. 서연아, 도대체 얼마나 아팠던 거야? 내가 널 지옥으로 밀어넣었구나. 지혁은 당장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연을 끌어안고 사죄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어머니와 그 배우 세력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 뒤에야 그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지혁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듯 손님방에서 다급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한우리가 숨을 안 쉬어요. 서연의 처절한 외침에 지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방문을 열자 한울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아이를 흔들고 있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고 아이의 불덩이 같은 체온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비켜! 병원으로 가야 해. 지혁은 아이를 안고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연은 맨발인 줄도 모르고 지혁의 뒤를 따라 뛰었다. 지혁은 차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안고 오열하는 서연을 보았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한우라. 엄마 두고 가지 마. 서연의 울부짖음은 지혁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엑셀을 끝까지 밟으며 다짐했다.
신이시여,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눈보라 속을 질주하는 차 안에서 지역과 서연,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한울.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지역은 핸들을 꽉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질주였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곧 병원에서 드러날 것임을. 폭설이 휘몰아치는 서울의 밤거리를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는데,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지만 운전대를 잡은 한지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이서연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아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그의 뇌리를 가득 채우며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혁은 백미러를 통해 파랗게 질린 한울의 얼굴을 확인하며 엑셀을 바닥 끝까지 밟았고,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는 평생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영혼을 바쳐서라도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6년 전 사랑하는 여자를 잃었던 그 무력감이 다시금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의 목을 조여왔지만, 이번에는 결코 뺏기지 않겠다는 오기가 그의 눈동자를 붉게 물들였다. 한화그룹 재단병원인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 차가 급정거하자마자 지혁은 뒷좌석 문을 열고 한우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축 늘어진 팔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마치 부서질 것 같은 인형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차에서 뛰어내려 지역의 뒤를 따랐는데,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그녀의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역이 아이를 안고 뛰어들어가자 의료진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지역의 살기 어린 눈빛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보안팀장의 외침에 상황은 급변했다. 비켜! 당장 소아과 전문의 호출해. 아이 잘못되면 이 병원 문 닫을 줄 알아. 지역의 고함 소리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이를 침대로 옮겼다. 서연은 침대를 붙잡고 따라가며 선생님, 제발요. 우리 한울이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플게요. 라고 애원하다가 의료진에게 밀려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혁은 그런 서연을 일으켜 세울 겨를도 없이 처치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무조건 살려내. 필요한 건 뭐든 봤어. 내 아들, 아니, 이 아이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가만 안 둔다. 라고 으르렁거렸다. 의사는 공포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커튼 뒤로 사라졌고, 지혁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다. 응급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과 기계음 소리만이 감돌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은 두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했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지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주려 했으나 그녀는 지혁의 손길을 거부하며 저리 가세요. 당신이 있으면 안 돼요. 한우리가 당신 싫어해서 깨어나면 놀랄 거예요. 라고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은 지혁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는 억지로 코트를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고 그녀의 얼음장 같은 손을 꽉 잡았다. 정신 차려, 이서연. 아이는 살 거야. 내가 살려낼 거야. 그러니까 너도 무너지지 마. 30분쯤 지났을까. 처치실 문이 열리고
땀 범벅이 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지혁과 서연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들었다.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혁이 묻자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다. 급성 폐렴에 의한 고열 경련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아이가 희귀혈액형인 RHAB형입니다. 현재 폐부종으로 인한 출혈이 있어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폭설 때문에 혈액 공급 차량이 고립되어 원내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RHAB형은 한국인 중에서도 극소수만 가진 혈액형이었기에 당장 수혈을 받지 못하면 쇼크사할 수도 있는 미급한 상황이었다. 서연은 절망감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고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선생님, 안 돼요. 제 피라도 뽑아주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제 피 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혈액형은 A형이라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같은 혈액형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가 말끝을 흐리는 순간 지혁이 앞으로 나서며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내가 하지. 나도 RHAB형이다. 내 피 뽑아서 수혈해. 지역의 선언에 의사와 서연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RHAB형이라는 희귀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낮았으며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유전적 연결고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혁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안 돼 라고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지혁은 서연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피라면 거부 반응 없을 거야. 당장 준비해. 의사는 두 사람 사이의 기르를 감지하고 잠시 멈칫했으나 환자의 생명이 위급했기에 즉시 간호사들에게 체열 준비를 지시했다. 지역은 체열실 의자에 앉아 굵은 주사 바늘이 자신의 팔뚝에 꽂히는 것을 무덤덤하게 지켜보았다. 붉은 선혈이 튜브를 타고 흘러나와 혈액팩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생명력이 저 커튼 너머에 누워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피가 더 빨리 돌게 만들었고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본능적인 부성애가 그를 지배했다. 체열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장은 지혁의 호출을 받고 급히 달려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지혁은 수혈이 시작되자마자 병원장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내 혈액과 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세요. 결과는 최우선으로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보안 유지는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병원장은 지역의 비장한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고 즉시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다. 지역은 링거줄을 따라 들어가는 자신의 티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어야만 했다. 한편 복도에 남겨진 서연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점차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지만 그 대가로 지역에게 아이의 존재를 들켰다는 사실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지혁 씨가 알게 됐어. 이제 한우리를 뺏길 거야. 강 여사님이 알면 우리를 죽일 텐데. 서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수술실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스르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고 6년간의 고단한 삶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수혈을 마치고 나온 지혁은 복도 바닥에 쓰러진 서연을 발견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달려가 서연을 안아 올렸는데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젖은 옷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이서연, 정신 차려! 지혁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앙상하게 드러난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와 굳은 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혁은 그녀를 VIP 병실로 옮기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그녀를 지옥 속에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치를 떨었다. 모두 다 살려내. 엄마도 아이도.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재단은 끝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에 눈보라는 잦아들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지혁은 서연이 누워있는 VIP 병실 소파에 앉아 깝지를 낀 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울은 수혈을 받고 안정을 되찾아 소아 중환자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영양제와 수액을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병원장이 들어와 지역의 앞탁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회장님, 지시하신 검사 결과입니다. 병원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투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종이 몇 장에 불과한 그 무게가 1000톤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고 그는 숨을 멈춘 채 결과지를 뽑아들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과 숫자들 끝에 적힌 결론은 너무나 명확하고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지역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99.9%.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6년의 세월이자 서연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피눈물의 증거였다. 지역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탄식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허탈한 소리였다. 그는 결과지를 구겨주며 고개를 숙였고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내 아들이다. 저 밖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내가 밥 한 끼를 빌미로 모욕을 주었던 그 아이가 바로 내 핏줄이었다. 지역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을 삼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서연이 잠든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고 비비며 속죄하듯 중얼거렸다. 지역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6년 전, 어머니의 거짓말, 서연의 잠적, 그리고 오늘 본 그녀의 처참한 모습.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돈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혹은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 자신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어머니인 강 여사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지역의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병실을 나와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고 음산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6년 전 내 사고 당시 어머니의 행적과 자금 흐름, 그리고 서연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조사해.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자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지역은 전화를 끊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콘크리트 벽에 붉은 핏자국이 남았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다시 병실로 돌아온 지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는 한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작은 몸에 꽂힌 수많은 링거줄들이 지혁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우라,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 누가 널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다짐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약속이자 가문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지혁이 뒤를 돌아보았다. 링거대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온 서연이 바들바들 떨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아니에요. 오해하신 거예요. 한우리 회장님 아이 아니에요. 제발 뺏어가지 마세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지혁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아이를 지키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이 지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지혁은 무릎 꿇은 서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버티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냥 저희 모자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지금 당장 사라질게요. 제발, 아이만은. 서연의 쉰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겼고 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마른 몸이 지혁의 품 안에서 부서질 듯 떨렸다. 비만해. 제발 그만해, 서연아. 다 알았어. 내가 다 알아보랬어. 지혁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거짓말 안 해도 돼. 도망 안 가도 돼. 내가 멍청해서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나 같은 놈이 아빠라서 정말 미안해. 지혁의 고백에 서연의 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혁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6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고통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지혁은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울었다. 병원 복도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 소리만이 공명했고 밖에는 폭설이 그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기보다는 두 사람 앞에 놓인 가혹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조명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지혁은 서연을 아는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노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한화그룹의 본사 빌딩.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거대한 성이 이제는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적진으로 보였다. 기다려. 내 모든 걸 걸고 너와 아이를 지킬 거야. 설령 그게 내 어머니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 해도. 지혁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복수의 칼날은 이미 뽑혀 있었다. 한화그룹의 본사 회장실이 아닌 병원 VIP실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김 실장은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고 창밖을 등지고 서 있던 한지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 봉투를 응시했다. 그것은 지난 24시간 동안 김 실장이 사설 탐정들과 정보팀을 총동원해 캐낸 이서연의 지난 6년치의 삶의 기록이자 어머니 강희자 여사의 잔혹한 민낯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지역은 봉투를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지역이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쏟아내자 수십 장의 사진들과 금융거래 내역서가 테이블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는 서연의 사진이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을 흘리는 그녀의 얼굴은 지역이 알던 곱고 환한 미소 대신 삶의 무게에 짓눌린 고단함만이 가득했다. 또 다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식당 뒷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퉁퉁 부은 손마디는 붉게 터져 있었다. 지역은 사진 속 그녀의 손과 어제 자신이 거칠게 잡아챘던 그 거친 손의 감촉이 겹쳐지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회장님. 서연 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발행된 10억 원짜리 수표를 단 한 번도 현금화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표는 발행된 지 일주일 만에 강 여사님의 차명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지역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그녀가 돈을 거부하고 떠나자 그 돈마저 다시 챙겨 넣었던 것이다. 지역은 어금니를 꽉 깨물어 턱 근육이 붉어져 나왔다. 자신이 병상에서 서연을 원망하며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버티던 그 시간 동안 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그리고 아이를 업은 채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건 서연 씨가 살던 달동네 월세방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그마저도 최근 집주인에게 쫓겨나기 전까지 3개월치가 밀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핏줄인 한울이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곰팡이 핀 방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김 실장에게도 충격이었다. 지역은 서류를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머니가 내 아들을, 내 여자를 짐승보다 못한 삶 속으로 밀어넣었어. 단순히 반대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짓밟아 죽이려 했던 거야. 지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서류들을 챙겨 들고 병실문을 나섰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처럼 살기가 등등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의료진들이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라 길을 터주었고 지역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대기시켜. 본가로 간다. 지역의 명령에 김 실장은 급히 무전을 쳤고 검은 세단은 곧장 평창동 강 여사의 저택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평창동 저택은 어제 내린 폭설로 인해 하얗게 뒤덮여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운명이었다. 지역의 차가 육중한 철문을 지나 저택 현관 앞에 급정거했고 지역은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내렸다. 현관을 지키던 집사가 당황하며 회장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라며 막아서려했으나 지역은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넓은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여사는 우아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어머, 지혁아. 이 시간에 회사를 비우고 무슨 일이니? 표정이 왜 그래? 마치 사람 하나 잡을 것 같구나. 강 여사는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지혁은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착한 아들이자 자신이 만든 완벽한 작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강 여사 앞에 테이블 위에 거칠게 집어던졌고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차가 쏟아져 하얀 테이블볼을 붉게 물들였다. 설명해 보시죠. 이게 다 무슨 짓인지.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마그마가 끓고 있었다. 강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쏟아진 사진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서연의 남루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스쳤다. 이 천한 것에 뒷조사나 하고 다녔니?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계집을 못 잊어서 질척거리는 거야? 내 아들이 이렇게 미련한 줄은 몰랐구나. 감 여사의 뻔뻔한 태도에 지역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며 소리쳤다. 돈을 받고 떠났다고 하셨잖아요. 내 목숨값을 챙겨서 도망갔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그 돈이 어머니 계좌로 다시 들어갔습니까? 지역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고용인들이 놀라 숨을 주겠지만 강 여사는 태연하게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대꾸했다. 그게 중요하니?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떠났고 너는 한화그룹의 회장이 되었어. 내가 손을 좀 썩기로써니 그건 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 그 가난하고 무식한 여자가 네 앞길을 막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지역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그 비틀린 욕망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겠죠. 어머니는 내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가 조종하기 쉬운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겠죠. 지역은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강 여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어머니가 짓밟은 그 여자가 지난 6년 동안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공사판을 전전하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곰팡이 핀 방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내 아이를 말입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찻잔을 내려놓고 싸늘하게 물었다. 아이? 설마 그 계집이 애라도 낳아서 왔다는 거냐? 뻔한 수작이지. 유전자 검사는 해봤니? 딴 놈 씨를 뵈서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걸 수도 있어. 강 여사는 끝까지 서연을 모욕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연은 인간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오점일 뿐이었고 그 아이 역시 불순한 잡종에 불과했다. 지역은 품 안에서 병원에서 받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감 여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똑똑히 보세요. 친자 확률 99.9%. 내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하게 여기는 그 천한 여자가 목숨 걸고 지켜낸 내 핏줄이라고요. 결과지를 확인한 강 여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낚아채 다시 확인했다. 한화그룹의 직계 혈통이 자신이 내쫓은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 거지를 고르라고 살아있었다니. 강 여사의 표정이 일순간 복잡하게 변했다. 당황스러움, 분노, 그리고 묘한 계산 속이 그녀의 눈동자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며 짐짓 너그러운 척 말했다. 그래, 핏줄은 어쩔 수 없구나. 아이면 데려와라. 내가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후계자로 키워주마. 단, 그 여자는 안 돼. 아이만 두고 떠나라고 해. 위자료는 이번엔 정말 넉넉히 챙겨주마. 강 여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역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정마저 바스라져 사라졌다. 어머니는 구제불능이었다. 그녀에게 사람은 도구였고 가족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지역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강 여사를 내려다보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불효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아니요. 어머니는 그 아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아이도 서연이도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늘부로 제 인생에서 그리고 제 가족에게서 영원히 퇴장하셔야겠습니다. 강 여사는 지역의 말에 기가 막혀 소리쳤다. 뭐라고? 네가 감히 애미한테 절연이라도 선언하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데? 지역은 차갑게 돌아섰다. 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한화그룹 회장직, 제 지분, 어머니가 주신 모든 것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내 처자식 곁에 있겠습니다. 지역의 선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전 서연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듯 이번에는 그가 서연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지역은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경고했다. 만약 어머니가 또다시 서연이나 한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려 한다면 그때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이용해 하나그룹을 공중분해시켜버릴 겁니다. 어머니의 차명계좌, 비자금 장부, 불법 징여내역. 김 실장이 이미 다 확보해두었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 혼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치호가, 잠깐만,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 생각했다. 강 여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지역은 대답 없이 거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로 강 여사가 찻잔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고 그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차에 올라탄 지역은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면서도 동시에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는 6년 동안 갇혀있던 어머니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것이었다. 이제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차가운 대리석 저택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있는 병실, 서연과 한울이 있는 곳이었다. 병원으로 가자. 최대한 빨리. 지역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역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들을 생각했다. 회장직을 내놓는다면 당장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었고 어머니의 보복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6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두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공사판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웃고 있던 그녀의 사진. 지역은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엄지로 쓸어내리며 맹세했다. 이제 다시는 네 손에 흙 묻히지 않게 할게. 내 손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너희들은 비단길만 걷게 해줄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도시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역은 서둘러 병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 한울에게 죽을 먹이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모자의 모습은 지역이 평생 꿈꿔왔던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돌려 지역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어요. 지역은 대답 대신 천천히 다가가 서연을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의 차가운 몸이 서연의 따뜻한 등에 닿자 서연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내가 다 해결했어.
지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서연은 그 떨림 속에서 그가 치러냈을 전쟁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역씨. 한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울린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말에 지역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을 놓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아니, 아저씨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한올아, 아저씨가 아주 긴 이야기를 해줄 게 있는데 들어줄래? 지역은 이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아빠로서 다가갈 준비가. 하지만 평화로운 병실의 풍경 뒤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다. 감 여사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에서 변호인단과 해결사들을 소집해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내 아들을 망친 그 계집과 핏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뭐든 상관없다.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지역과 서연의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희자 여사가 사주한 마지막 음모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허무하고도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녀가 고용한 해결사들이 병원 보안 시스템을 뚫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잠입하려던 찰나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 병력과 지역의 경호팀이 그들을 덮친 것이다. 지역은 이미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임을 예견하고 김 실장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어머니의 살인교사 정황과 비자금 증거를 모두 넘긴 상태였다. 병원 복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해결사들의 입에서는 강 여사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고 이 모든 상황은 병원에 상주하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 여사에게 체포영장을 들이밀고 있었다.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건조한 통보에 강 여사는 찻잔을 떨어뜨리며 바들바들 떨었다. 평생을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가 차가운 수갑을 차고 자신의 성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뉴스 속보를 장식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이건 모함이야. 내 아들이 꾸민 짓이야.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몰락한 권력자의 추한 발악에 불과했다. 병원 VIP실의 TV 화면을 통해 어머니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던 지역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꺼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6년 동안 골마 터진 서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일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과제였다. 서연은 지역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짐을 꾸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강 여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역의 곁에 있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역은 태양 같은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 빛을 가리는 먹구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든 한우를 업고 몰래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지역이 돌아와서 자신을 잡기 전에 그가 후회하기 전에 떠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밖에서 열리며 지역이 들어섰다. 그는 서연의 등에 업힌 한울과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번갈아 쳐다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어디 가는 거지? 또 도망치려는 건가?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서연은 지혁의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회장님은 저 때문에 어머니도 잃고 회사도 위태로워졌잖아요. 저랑 한우리가 없어져야 회장님이 다시 원래대로. 지혁은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큼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원래대로? 그 지옥 같던 6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지혁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네가 없는 삶은 나에게 죽음이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또다시 나를 죽이고 떠나겠다고? 서연은 지혁의 뜨거운 시선에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망가진 청소부일 뿐이에요. 회장님께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한지혁이 서연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지혁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서연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올려다 보았다. 서연아, 제발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아니 너에게 죄를 지은 남자 한지혁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서연의 손바닥을 적셨다. 내 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고운 손에 걸레를 쥐어줬어. 바닥을 닦으라고 했지. 지혁은 오열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기회를 줘. 이제 다시는 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할게. 네가 흘릴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그것은 오만했던 지난날에 대한 처절한 참회이자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가장 낮은 자세의 프로포즈였다. 서연은 무릎 꿇은 지혁을 보며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끌어안았다. 6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서름과 고통이 지혁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지혁 씨,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혼자 도망쳐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병실 바닥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물은 지난 6년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수와도 같았다. 그때 서연의 등 뒤에서 꼬물거리는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한울이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물었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가 엄마 때렸어? 아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떨어졌다. 지혁은 붉어진 눈으로 한울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야, 한울아. 아저씨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용서를 빌고 있었어. 한울은 지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 울보네? 근데 왜 아저씨 손에서 아빠 냄새가 나요? 지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한울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울아, 아저씨가 사실은 네 아빠야. 너무 늦게 와서 우리 한울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 지혁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아이가 거부하거나 낯설어 할까봐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한울의 눈동자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얼굴 전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진짜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내준 거예요? 와, 나도 아빠 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실 침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닌 병원 지하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과 컵라면이었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다. 한울은 아빠, 이거 먹어봐요 라며 소시지를 지역의 입에 넣어주었고 지역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주니까 더 맛있네 라며 과장된 리액션을 보였다. 서연은 그런 두 남자를 보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임을 깨달았다. 지역은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아, 태어나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리고 식도 올릴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게.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강 여사님 일도 있고 회사도 시끄러울 텐데 괜찮겠어요? 지역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관없어. 어머니는 죗값을 치르시는 거고 회사는 내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대주주로만 남을 생각이야. 이제 나한테 중요한 건 일보다 가족이야.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겐 최고의 성공이야. 다음 날 지역은 기자회견을 열어 어머니의 범죄 사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그는 제 아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며 제 아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여론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이어 공개된 지역과 서연의 러브스토리와 강 여사의 악행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반전되었다. 한올의 퇴원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지역은 방당하게 서연의 손을 잡고 한울을 한 팔에 안은 채 나타났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지역은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한울은 아빠의 품이 든든한지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려 보였다. 그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며 사랑을 택한 재벌 회장, 진정한 행복을 찾다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지역은 서연과 한울을 데리고 평창동이 아닌 서울 근교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넓은 마당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한울이 눈을 반짝이며 묻자 지역은 아이를 목마 태우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셋이 평생 같이 살 거야. 마당에 강아지도 키우고 여름엔 수영장도 만들자.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6년 전 꿈꾸었던 소박한 행복이 기적처럼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지역은 매일 밤 서연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손 좀 그만 봐요. 밝겠어요. 서연이 쑥스러운 듯 손을 빼려 하자 지역은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니, 평생 볼 거야. 이 상처들은 네가 우리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니까 내가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그날 밤 한우를 재우고 테라스에 나온 두 사람은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6년 전 폭설이 내리던 날의 차가운 와인이 아닌 달콤하고 따뜻한 축배의 와인이었다. 지역씨,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연의 고백에 지역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마워. 내 인생의 봄날을 다시 가져와줘서. 사랑해, 서연아.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이 사랑할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햇살이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단지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고 1년 전 혹독했던 겨울의 냉기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했다. 한지혁과 이서연이 새롭게 터전을 잡은 2층 주택의 넓은 정원에는 색색의 튤립과 철쭉이 만개하여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서는 이제 6살이 된 한울이 하얀색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겨울이와 함께 공을 쫓으며 뛰어놀고 있었는데 아이의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활기찬 웃음소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낸 듯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2층 테라스에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잠시 연필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1년 전만 해도 거칠게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던 손은 이제 지역의 지극정성 어린 관리 덕분에 몰라보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물론 손가락 마디마디에 남은 굳은 살과 옅은 화상 자국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상처들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 흉터들은 가혹했던 운명과 맞서 싸워 아이를 지켜낸 훈장이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매 순간 일깨워주는 징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연필을 잡고 꿈꿔왔던 공간을 종이 위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한때 생계를 위해 걸레를 잡아야 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누군가의 행복한 공간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며 지역의 팔이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 불러도 대답도 없고. 지역은 막 내린 향긋한 커피 2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서연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편안한 홈웨어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지역의 모습은 과거 날선 슈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을 쏘아대던 재벌 회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이제 주말이면 직접 요리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것을 즐기는 더없이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서연은 지역의 앞치마 차림을 보며 키득거렸다. 어머, 한 회장님, 오늘 메뉴는 뭔가요? 앞치마가 꽤 잘 어울리시네요. 지역은 으스대며 앞치마끈을 고참해왔다. 오늘 점심은 아빠표 특제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완벽하게 끝냈으니 저한테도 일당을 주셔야죠. 지역의 농담에 서연은 1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자신이 지역에게 청소를 대가로 밥을 구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농담처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일당이라? 뭘 원하시는데요? 밥 한 공기? 서연이 장난스럽게 묻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아니, 밥 말고 이거. 지역은 서연의 입술에 진하게 입을 맞췄고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어졌다. 정원에서 뛰어놀던 한울이 그 모습을 보고 으악! 아빠랑 엄마 또 뽀뽀한다. 겨울아, 우린 보지 말자. 라며 눈을 가리는 신용을 했고 지역과 서연은 아이의 귀여운 반응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점심 식사 후 세 식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한울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케치북 속에는 커다란 집과 활짝 웃고 있는 세 사람,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려져 있었다. 1년 전 검은색과 회색으로만 가득했던 한울의 그림이 이제는 노랑, 분홍,
파랑 등 밝고 따뜻한 색채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지혁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하늘아, 여기 아빠가 엄마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네? 역시 우리 아들은 아빠 편이구나. 지혁이 흐뭇해하며 말하자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빠가 엄마를 업어줘야 하니까 힘세라고 크게 그린 거야. 아이의 기특한 대답에 지혁은 코끝이 찡해져 한우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래, 맞다. 아빠가 힘이 아주 세서 엄마랑 한울이 평생 업고 다닐 거야. 절대 내려놓지 않을 거야. 지혁은 아이의 정수리의 냄새를 맡으며 맹세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평범한 행복이 수조원의 자산이나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면증 약을 찾지 않았고 악몽 대신 가족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지혁에게 잠시 외출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한우를 잠시 볼봐주는 이웃에게 맡기고 차를 몰아 서울 시내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1년 전 지혁이 서연을 쫓아냈던 그리고 다시 받아주었던 평창동의 옛 저택 앞이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어 주인이 바뀐 그 집은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위압적이거나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들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자 동시에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진 운명의 장소로 기억될 뿐이었다. 지혁은 차를 세우고 서연의 손을 잡은 채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날 밤 기억나? 눈이 정말 무섭게 내렸었지. 네가 저 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내가 본 걸 믿을 수가 없었어. 지혁이 회상하자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하늘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린 아마 저 눈 속에 묻혔을지도 몰라요. 지혁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널 못 알아봤어도 내 심장은 널 알아봤을 거야. 그래서 문을 열었던 거고 널 들여보내고 나서 밤새 가슴이 뛰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 지혁은 잠시 멈춰서서 서연을 마주보았다. 서연아, 그때 내가 너한테 줬던 상처들, 그 모진 말들,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매일매일 사랑으로 갚을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은 지혁의 옷깃을 여며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 씨, 우리는 돌고 돌아 먼 길을 왔지만 결국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그날 밤 당신이 준 그 차가운 밥 한 덩이가 사실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 서린 그 장소에서 서로를 치유하듯 깊게 포옹했다. 지나가는 바람에 벚꽃잎이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축복의 꽃빛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만끽했다. 문득 서연이 생각난 듯 물었다. 참,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강 여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교도소 내 병동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다. 지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호사 통해서 들었는데 많이 쇠약해지셨대.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가끔 내 이름을 부르며 찾는다고 하더군.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혁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지혁 씨, 조만간 면회 한번 다녀와요.
용서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짐음을 덜기 위해서요. 당신이 미움을 안고 사는 거 나도 하늘이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서연의 넓은 마음에 지혁은 다시 한번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해보자. 네가 같이 가준다면 용기 내 볼게. 지혁은 서연 덕분에 자신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집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하늘은 낮에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고 강아지 겨울이도 그 옆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지혁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고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었다. 평화로운 밤, 두 사람은 와인 한 병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1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유와 낭만이 가득한 밤이었다. 지혁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아, 저기 봐. 북극성이 참 밝지? 옛날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대. 지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한테는 네가 북극성 같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잃고 헤맬 때 네가 나를 빛으로 이끌어줬어.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머, 한 회장님, 멘트가 너무 올드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거든요. 두 사람은 깔깔거리며 웃다가 이내 진지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6년 전 서연이 팔지 않고 녹여서 한올의 목걸이로 만들었던 그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이거 밭이 맞췄어. 이번엔 절대 녹이지 마. 평생 네 손가락에 끼고 있어줘. 서연은 눈물이 글썽이져 반지를 바라보았다. 지혁씨. 지혁은 서연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다시 한번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나와 함께 늙어가 줄래?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겨도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떨구었다. 네, 좋아요. 당신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도 내가 밥 해줄게요. 청소도 해줄게요. 아니, 청소랑 밥은 내가 한다니까. 지혁이 짐짓 정색하며 말하자 서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지혁은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밤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두 사람을 감싸는 공기는 봄날의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인생에 또 다른 눈보라가 몰아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결코 얼어붙지 않을 것임을. 지혁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아. 내 인생의 봄날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서연도 지혁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산타클로스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한울은 꿈속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강아지 겨울이와 함께 무지개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 차가운 눈보라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났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그들의 집을 가득 채웠다. 1년 전 밥 한 끼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문을 두드렸던 그 간절한 노크 소리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서막이었음을 증명하듯이